안녕하세요. 정다운 사랑방입니다. 오늘은 한 어머니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자신의 집을 팔아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그 집에서 며느리의 배신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새 출발을 한 어머니와 아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에서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58세 윤영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저의 지난 날들을 잠시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33년 전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였습니다.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작은 의류 매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었죠. 우리의 결혼 생활은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월급날이면 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으로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태교를 위해 클래식 음악을 들려주고 매일 저녁 퇴담을 하던 순간들. 그렇게 우리 재훈이가 태어났습니다.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그 떨림과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네요. 우리 재훈이는 어릴 때부터 참 똑똑하고 듬직했습니다. 유치원 시절부터 선생님들의 칭찬이 끊이지 않았고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늘 상위권을 유지했죠. 무엇보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할 때면 혼자서도 숙제를 다 해놓고 기다리곤 했어요. 남편은 정말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피곤해서 쉬고 싶을 법도 한데 주말이면 어김없이 재훈이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야구를 가르치고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주고 때론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기도 했죠. 남편이 재훈이에게 들려주던 이야기들, 둘이서 까르르 웃던 모습들이 지금도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우리 가족의 특별한 날은 매달 첫째 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은 무조건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거든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날만큼은 꼭 시간을 냈습니다. 재훈이가 좋아하는 삼겹살집에 가서 고기도 구워주고 가끔은 식구들 모르게 케이크도 사가곤 했죠. 그때는 그런 날들이 영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알 수가 없는 거더군요. 우리 가족의 행복했던 시간도 영원하지는 못했습니다. 남편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우리 가족의 시련의 시작이었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그립습니다. 단순히 행복했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우리 셋이 서로를 위해주고 아끼며 살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는 남편의 넥타이를 메어주고 재훈이의 도시락을 싸주던 순간들. 지금은 그저 추억으로만 남았지만 그때의 행복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때의 사진들을 꺼내보곤 합니다. 재훈이의 돌잔치 사진, 가족여행 사진, 운동회 때 찍은 사진들. 그 속에는 우리 가족의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재훈이가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도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까만 교복을 입고 쑥스러운 듯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거든요. 이렇게 저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란 한순간에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곧 깨닫게 되었죠. 우리 가족의 시련은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는데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쉬면 나아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큰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그날 병원에서 듣게 된 진단 결과는 저희 가족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간암 말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도 술도 하지 않았는데 왜 하필 이런 병에 걸린 걸까요? 그저 열심히 일하고 가족을 사랑했을 뿐인데 처음에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고 민간요법이란 민간요법은 다 찾아다녔죠. 산삼, 녹용, 좋다는 건 모조리 구해다 남편에게 먹였습니다. 그때 들었던 빚이 꽤 되었지만 남편만 나아진다면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재훈이는 그때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지만 모든 걸 이해하는 듯 했어요. 학원도 다 끊고 혼자서 공부했죠. 엄마, 저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에게 이런 고통을 안겨주는 게 너무나 미안했거든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퇴직금, 보험금, 적금, 모든 걸 털어넣었지만 역부족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게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남편만 살아준다면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요. 항암 치료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야위어갔고 머리카락도 다 빠져버렸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꾹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남편의 병실 한켠에서 한밤중에 몰래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하나님, 부처님, 그 어떤 신이라도 우리 남편을 살려만 준다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빌었습니다. 평생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결국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할 말도 많고 함께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그날따라 하늘이 유난히 흐렸습니다.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그 순간은 너무나 참담했습니다. 심장이 멎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이 들리자마자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재훈이는 아빠의 차가운 손을 잡고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비통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남편의 동료들, 친구들 모두가 좋은 사람을 잃었다며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눈물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모든 게 꿈이길 바랐어요. 눈을 뜨면 남편이 여전히 제 곁에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49제를 지내고 난 뒤 현실을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병원비로 인한 빚, 생활고, 무엇보다 이제 혼자 자라야 할 재훈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질 수 없었어요.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의 새로운 시작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난 후 하루하루가 막막했습니다. 병원비로 진 빚도 갚아야 했죠. 무엇보다 재훈이의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밤새 고민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동안 의류 매장에서 일한 경험밖에 없었지만 그곳으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꽃집 앞을 지나다가 문득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꽃들이 저를 바라보며 말을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사실 젊었을 때부터 꽃을 좋아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틈나는 대로 베란다에 화분을 가꾸곤 했죠.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며 항상 웃으면서 우리 집이 꽃밭 같다고 말했었는데 망설임 끝에 꽃집 주인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무급으로라도 일을 배우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죠. 다행히도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의 간절함을 알아주셨는지 기꺼이 가르쳐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꽃과 함께하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화훼시장에 가서 꽃을 고르는 일부터 밤늦게까지 꽃다발을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손이 부르텄고 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재훈이를 위해서라도 이겨내야 했으니까요. 퇴근 후에도 플로리스트 책을 보며 공부했습니다. 꽃을 자르는 각도 하나, 리본 묶는 방법 하나하나를 수없이 연습했죠. 집에 있는 빈 페트병으로 꽃병을 만들어 연습하기도 했고, 시들어 버릴 꽃들을 주인 아주머니께 얻어와 드라이 플라워 만드는 법도 독학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주인 아주머니께서 저를 불러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건강이 안 좋아져서 가게를 정리하시겠다고, 제가 가게를 이어받지 않겠냐고 하시는 거였죠. 처음에는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가게를 운영할 자신도 없었고, 무엇보다 권리금을 마련할 돈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권리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영자 씨 같은 성실한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어. 그리고 이 건물 관리 정도만 부탁해. 그럼 보증금만 받고 월세도 저렴하게 깎아줄게. 그 말씀에 용기를 내어 대출을 받아 가게를 이어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혼자서 가게 문을 열던 날, 떨리는 마음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꽃시장에서 고른 꽃들로 가게를 가득 채우고 떨리는 마음으로 첫 손님을 기다렸죠. 그날 저녁 첫 수익으로 재훈이에게 오랜만에 치킨을 사줬습니다. 비록 적은 돈이었지만 제 힘으로 번 돈으로 아들에게 저녁을 사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꽃은 생물이라 관리가 힘들었고, 폭염에는 에어컨 틀어놓느라 전기세가 폭탄으로 나왔습니다. 당마철에는 습도 때문에 꽃들이 쉽게 시들었고, 겨울에는 동해를 입지 않게 보온에 신경 써야 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들기 전에 꽃을 팔기 위해 인근 식당과 미용실을 돌아다니며 영업을 했고, SNS에 배워가며 온라인 주문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꽃다발을 만들어 새벽 배송을 나가기도 했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재훈이와 보내는 시간이 줄어든 거였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니 얼굴 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재훈이는 오히려 저를 걱정했습니다. 손님 없는 날이면 가게에 와서 숙제를 하면서 저를 도와주기도 했고, 주말이면 꽃 다듬는 일을 거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꽃들과 함께하면서 제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갔고, 하나씩 성장해가는 재훈이를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하늘에서 저희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제가 늦게까지 일하는 동안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들어왔죠. 가끔 피곤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지만, 그러면서도 절대 공부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했죠. 고등학교 3년 내내 전교 5등 안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도 재훈이를 무척 아껴주셨어요. 담임 선생님께서는 제게 어머니,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훌륭하게 자란 학생은 처음 봅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났습니다. 대학 원서를 쓸 때가 되자 재훈이가 서울의 명문대학 건축공학과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를 닮아서인지 건설 쪽으로 진로를 정했더군요. 합격 발표 날, 저는 가게 문을 닫고 컴퓨터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합격이었습니다. 그 순간 울컥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의 대학 생활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기숙사비, 생활비, 모든 게 광주보다 비쌌거든요. 재훈이는 학업과 함께 과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렸지만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그 모습이 너무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방학 때면 건설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도 했습니다. 떼약볕 아래서 일하느라 얼굴이 새카맣게 탔지만 오히려 즐거워했어요.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어서 좋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재훈이가 점점 더 아빠를 닮아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취업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재훈이는 대형 건설회사를 목표로 했습니다. 자격증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새우기 일쑤였고 토익 학원도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했죠. 저는 매일 밤 재훈이의 건강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고 면접을 보러 가던 날, 재훈이는 아빠의 넥타이를 메고 갔습니다. 제가 10년 넘게 고이 간직하고 있던 거였죠. 아빠가 출근할 때 매시던 건데 하고 건네주자 재훈이는 아무 말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많은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면접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재훈이는 표정 관리를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매일 밤 촛불을 켜고 기도했습니다. 아들의 앞날을 열어달라고, 그 아이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침내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대형 건설회사 합격.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해 왔을 때 저는 가게 한켠에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재훈이와 함께 오랜만에 소주 한 잔을 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첫 출근하던 날 재훈이는 너무나 듬직해 보였습니다. 까만 정장을 입고 서 있는 모습이 꼭 젊은 시절 남편을 보는 것 같았죠.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자랐죠?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대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재훈이가 보낸 첫 승진 축하 용돈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등산복을 샀습니다. 그동안 꽃집 일로 바빠서 한 번도 제대로 된 취미 생활을 하지 못했거든요. 이제는 저도 조금씩 저를 위한 시간을 가져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힘들었지만 묵묵히 자기 길을 걸어간 우리 아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굴곡진 거라는 말, 또 다른 변화가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어느 날 재훈이가 퇴근 후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전화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어딘가 들뜬 목소리로 주말에 시간이 있냐고 물어보더군요.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제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드디어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였죠. 주말에 만나기로 한 식당으로 가는 내내 긴장되었습니다. 머리도 새로 하고 오랜만에 백화점에서 산 옷도 꺼내 입었죠.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요. 가게도 일찍 닫고 부랴부랴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만난 아이가 바로 한율이었습니다. 첫눈에 보기에도 참 예쁘고 단정한 아이였어요. 인사성도 밝고 말씨도 고왔죠. 간호사로 일한다고 했는데 그런 전문직을 가진 며느리를 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괜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녁 내내 유리는 재훈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고 재훈이도 연신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둘이 어떻게 만났는지,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 남편과의 추억이 떠올라서였을까요? 특히 마음에 들었던 건 유리가 저희 집 이야기를 꺼냈을 때였습니다. 재훈이한테 우리 가족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면서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하셨을 어머님 이야기를 듣고 많이 감동받았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아이라면 우리 재훈이랑 잘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어떠세요? 저는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이 정도면 우리 집에 딱이다 싶었죠. 간호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에
예의 바르고 마음씨 고운 며느리,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후로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셋이서 만나 식사를 했습니다. 유리는 제가 운영하는 꽃집에도 자주 들렀어요. 가끔은 쉬는 날 놀러와서 어머니 힘드시죠? 하고 걱정도 해주었죠. 그럴 때마다 더욱 마음이 끌렸습니다. 어느 날은 유리가 혼자 꽃집에 찾아왔어요. 환자분께 드릴 꽃다발을 주문하러 왔다면서 제가 만든 꽃다발이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해주더군요. 그날 저는 특별히 신경 써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될 아이가 주문한 첫 꽃다발이니까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재훈이가 먼저 꺼냈어요. 유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물론 저야 두 손 들고 환영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혼집 문제였어요. 서울의 집값이 만만치 않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재훈이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돈도 있다고는 했지만 서울에서 새 집을 마련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가진 건 광주의 집 한 채뿐이었지만 그걸 팔아서라도 아들의 새 출발을 돕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을 재훈이에게 말하기까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워야 했습니다. 재훈이가 절대 허락하지 않을 거란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로서 아들의 앞날을 위해서는 이렇게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결국 제 뜻대로 집을 팔았습니다. 재훈이는 처음에 많이 반대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더 모아서 할게요. 하면서 말렸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라고 이것만은 꼭 받아달라고 했죠. 광주에 집을 팔고 더 작은 빌라로 이사를 했습니다. 20년 넘게 살았던 집을 떠나는 건 쉽지 않았어요. 정들었던 이웃들과 헤어지는 것도 마음이 아팠고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공간을 떠나는 것도 서럽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희생은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기꺼이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말마다 재훈이와 유리가 예식장을 알아보고 스드메 업체도 둘러보러 다녔죠. 부모님이 안 계신 유리를 위해 함께 다니며 이것저것 조언도 해주고 싶었지만 일부러 참았습니다. 새 신랑 신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저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드레스를 고르는 날 유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요. 가게 문을 닫고 웨딩숍으로 달려갔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리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며느리가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확 났거든요. 결혼식 전날 예식장 근처 호텔에서 재훈이와 단둘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술도 못하는데 그날따라 소주를 마시겠다고 하더군요. 한 잔, 두 잔, 취기가 오르자 재훈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혼자서도 잘 키워주셔서.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하늘도 맑고 화창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고 저는 일찍부터 예식장 입구에서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꽃집을 하다 보니 결혼식장 꾸미는 것도 제가 직접 했거든요. 밤을 새워가며 만든 꽃장식들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이 시작되고 재훈이가 입장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검은 턱시도를 입은 아들의 모습이 젊은 시절 남편과 너무나 닮았거든요. 그 순간 문득 남편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 아들 결혼식 아버지도 보고 싶었을 텐데 하는 생각에 자꾸만 눈물이 나려고 했죠.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 신부가 신혼여행을 떠난 후 저는 혼자 새로 이사 간 작은 빌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안을 보니 덜컥 외로움이 밀려왔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죠. 이제 우리 아들이 새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하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으니까요. 처음에는 자주 전화하고 싶은 마음을 꾹 눌렀습니다.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까봐 아들이나 며느리가 연락하면 그때만 받았죠. 가끔 보내오는 사진을 보면서 행복해 보이는 둘의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제 정말 잘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믿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적막함이었어요. 예전에는 재훈이의 출근 준비 소리라도 들렸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었죠. 전에는 몰랐던 빈집의 소리들이 하나둘씩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스치는 바람 소리, 시계 초침 소리, 이런 게 고독이구나 싶었습니다. 식사 준비도 많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혼자 먹는 밥이라 반찬도 줄였고 늘 가득 차 있던 밥솥도 이제는 쌀 한 컵이면 충분했습니다. 장을 보러 가면 자꾸 두 사람 몫으로 사려다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걸 깨닫곤 했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가슴 한켠이 조금씩 시려왔습니다. 꽃집은 여전히 새벽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오히려 더 일찍 나와서 더 늦게까지 일했어요. 집에 있으면 자꾸 재훈이 생각이 나서 괜히 마음이 울적해졌거든요. 일하는 게 더 마음이 편했습니다.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꽃을 다듬고 꽃다발을 만들다 보면 시간이 금방 지나갔으니까요. 서울에 있는 아들 부부가 보고 싶을 때면 꽃 사진을 찍어서 보내곤 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예쁜 꽃이 들어왔네 하면서 일상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잘 지내는지 안부를 물었죠. 너무 자주 연락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연락했습니다. 재훈이도 가끔 전화를 해왔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 자주 연락 못해 미안하다고. 저는 그저 바쁜데 뭐가 미안하니? 엄마는 잘 지내고 있으니까 너희 생활 잘하는 게 더 중요해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자꾸 눈물이 나려고 했죠. 주말이면 특히 더 외로웠습니다. 예전에는 재훈이가 집에 있었기에 같이 밥도 해 먹고 TV도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저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했죠. 처음에는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워갔어요. 꽃꽂이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플로리스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였죠. 나이 들어 공부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즐거웠어요. 학원에서 만난 동년배 친구들과 수다를 떨다 보면 외로움도 조금은 잊을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한 달, 두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새 계절이 바뀌고 재훈이의 결혼식 때 심었던 화분의 꽃도 피고 졌습니다. 저도 조금씩 혼자만의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죠. 사람이란 게 참 신기해요. 어떤 상황이 닥쳐도 적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더군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늘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들 때면 문득 재훈이의 어릴 적 모습이 떠올랐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인의 딸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어 오랜만에 서울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당일로 다녀왔겠지만 결혼식이 오후 늦게라 끝나고 나서 하루 정도는 머물고 가야 할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재훈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훈아, 엄마가 서울에 왔는데 하루만 자고 가면 안 될까? 재훈이는 흔쾌히 허락했죠. 걱정 마세요. 유리한테 미리 말해둘게요. 하면서 좋아하더군요. 저도 기뻤습니다. 오랜만에 아들 내외와 함께 저녁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재훈이가 며느리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를 않았어요. 평소 같았으면 금방 받았을 텐데 재훈이도 조금 당황한 듯 했습니다. 어머니, 유리가 전화를 안 받네요. 근처에 카페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시켰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아들 내외의 아파트를 바라보면서 기다렸죠. 며느리가 곧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쩌면 병원 당직이 있었나 하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간호사라서 바쁠 수도 있으니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득 아파트 현관에서 움직임이 보였습니다. 며느리가 나오는 것 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자세히 보았는데 순간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옆에 낯선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동료려니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둘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사이로 보이지 않았어요. 유리는 그 남자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재훈이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재훈이한테 바로 알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참을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재훈이한테는 갑자기 광주에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둘러대고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눈만 감으면 며느리와 그 남자가 팔짱을 끼고 웃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이 사실을 재훈이한테 어떻게 알려야 할지. 아들이 상처받을 게 뻔한데 과연 내가 이 이야기를 해도 되는 걸까 하는 고민이 끊이질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가슴 아픈 진실이라도 우리 아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머뭇거리며 본론을 꺼내지 못하는 저에게 어머니, 무슨 일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나 순수하게 들려서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재훈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지난번 제가 본 광경을, 며느리와 낯선 남자가 함께 있던 모습을. 처음에 재훈이는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분명 무슨 오해가 있으실 거예요. 하면서 제 말을 부정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했습니다. 엄마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치매가 걸린 게 아니라면 본 게 확실하다. 재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다음 날 재훈이는 회사에 반차를 내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올라갔죠. 우리는 함께 아파트 주차장에서 기다렸어요. 오후 2시쯤 정말로 그 남자가 다시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재훈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재훈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저와 함께 올라가 주세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제 심장은 마구 뛰었어요.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는 재훈이의 손가락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혹시 몰라 핸드폰에서 동영상을 켜서 뒤따랐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실 소파에서 뒤엉켜 있는 두 사람, 옷도 제대로 걸치지 않은 채로. 현관문 소리를 듣고 놀라 일어난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재훈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의 아내와 낯선 남자를 바라보고만 있었죠.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될 줄은, 우리 아들이
이런 상처를 받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때 재훈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재훈이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대답했죠. 아, 그냥 친구야. 이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건지. 재훈이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친구랑 홀딱 벗고 뒤엉켜 있냐? 상식적으로 그게 할 말이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더 뻔뻔한 태도를 보였어요. 아, 뭐 어쩌라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우리 아들을 배신하고도 이런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건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아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재훈이가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이혼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하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태연했습니다. 오히려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싫어. 그냥은 못 나가지. 내가 결혼 생활 동안 고생한 거 다 보상받을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재훈이가 폭발했습니다. 이 집에 네 지분은 1%도 없어. 네가 결혼하고 해온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재훈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집은 제가 광주 집을 팔아서 마련해 준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재산 분할 안 해주면 소송할 거야. 그 말을 내뱉으며 도리어 큰 소리를 치더군요. 그 순간 옆에 있던 남자가 옷을 주워 입으며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러던 며느리는 제 손에 있는 핸드폰을 보았습니다.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당황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이미 늦었죠.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이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믿고 아끼던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어요. 결혼식 날 흰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모습은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끝까지 악을 쓰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습니다. 내가 3년이나 네 비위 맞춰주면서 결혼 생활했어. 위자료도 받을 거고 재산 분할도 받을 거야. 하면서 소리를 질렀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재훈이가 경찰을 불렀습니다. 현행범은 아니었지만 증거 사진이 있으니 시끄럽게 하지 말고 조용히 나가라고. 경찰이 도착하고 나서야 며느리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변호사 선임해서 연락할 거야. 하며 큰 소리 치더군요. 그날 밤 재훈이는 소파에 앉아 홀로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아들 곁에서 그저 등을 쓰다듬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말로는 위로가 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우리 모자는 또 다시 시련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느리 측 변호사로부터 내용 증명이 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 생활 동안의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기여도를 주장하면서 위자료 1,000만 원과 재산 분할을 요구한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서 편지를 구겨버렸습니다. 재훈이는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찍은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어요. 간통죄는 없어졌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충격은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더군요. 재훈이가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일한다면서 외로웠다고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변호사는 며느리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결혼 후 직장을 다닌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며칠 출근하지 않았고 급여 내역도 전혀 없다는 걸 입증했죠.
병원에서도 휴직계를 낸 지 오래됐다는 확인서가 나왔고요. 신혼집 구입 자금의 출처도 명확했습니다. 제가 광주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라는 게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로 증명됐어요. 며느리 측에서는 자신도 일부 지원했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재훈이의 표정이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법원에 가야 할 때마다 아들의 얼굴은 점점 더 어두워졌어요. 직장에서도 힘들 텐데 이런 고통까지 겪어야 한다는 게 저로서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판사님은 며느리의 부정행위가 명백하고 결혼 생활 동안의 경제적 기여도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셨어요.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라는 판결이 내려졌을 때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며느리는 위자료도 한 푼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판 과정에서 며느리가 신혼집에서 가져간 귀금속과 명품 가방들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까지 받았죠. 그제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뻔뻔함이 사라졌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며느리가 저희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라며 으름장을 놓더군요. 하지만 재훈이는 대답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의 지난한 법적 공방이 끝났습니다. 이제 재훈이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했습니다. 신혼집은 팔기로 했어요. 그곳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이해가 갔습니다. 그 집에는 이제 아픈 기억만 남아있으니까요. 다행히도 부동산 시세가 많이 올라있던 시기라 손해보지 않고 팔 수 있었어요. 저는 그때 꽃집도 정리했습니다. 재훈이가 어머니, 이제 제가 모실게요. 더 이상 고생하지 마세요. 하면서 서울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꽃집도 이제 자리를 잡았고 단골 손님들도 많았거든요. 하지만 재훈이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이혼의 상처를 혼자 견디기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께 일일이 인사드리고 꽃집을 정리하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서울로 올라와서는 재훈이가 구해둔 아파트에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일찍 일어나 아들 도시락을 싸고 넥타이도 매주고 마치 재훈이가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아들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점점 편안해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습니다. 회사에서 있었던 일, 재미있었던 일들을 들려주는 재훈이의 표정이 조금씩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주말이면 같이 등산도 가고 영화도 보러 다녔죠. 그동안 못 나눴던 시간들을 채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서울의 문화센터에 등록해서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꽃꽂이 강사 자격증도 따고 다도 수업도 들었어요. 재훈이는 제가 뭘 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지지해줬습니다. 어머니,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하면서요. 그렇게 몇 년간 아들과 살며 지냈는데 어느 날부터 재훈이의 표정이 달라진 걸 느꼈습니다. 뭔가 들떠 보였고 저에게 무언가 말을 꺼내려다 많은 모습들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아들이 준비가 되면 이야기하겠지 싶어서요. 종종 주말에 멋있게 차려입고 나가는 모습도 종종 보였습니다. 그러다 3달쯤 지났을까요? 재훈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사에서 알게 된 여자분이 있다고. 처음에는 솔직히 걱정되었습니다. 아들이 또다시 상처받을까봐. 하지만 재훈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안심이 되었어요. 이번에는 달랐거든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천천히 알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재훈이는 자신의 과거도 모두 고백했다고 합니다. 이혼했다는 사실도, 왜 이혼하게 되었는지도. 그런데 그분이 재훈이의 솔직함을 높이 평가했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그런 진심이 더 믿음을 준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로 우리 아들에게 봄이 찾아오는구나 싶었어요. 새로운 시작. 이번에는 분명 행복해질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밤, 재훈이가 제 방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시 결혼해도 될까요? 하고 물었을 때, 그래, 이번에는 꼭 행복해야 한다. 라면서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재훈이가 새로운 인연을 소개하던 날, 저는 또다시 긴장되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재훈이가 데려온 분이 정미라는 분이었어요. 키가 크고 단아한 모습이 마치 학교 선생님 같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달랐습니다. 정미 씨는 제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더군요. 어머님, 저는 재훈 씨의 과거도 어머님의 헌신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재훈 씨와 어머님의 아픔을 치유해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미 씨는 재훈이를 바라볼 때마다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전의 며느리처럼 과하거나 가식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느껴지는 깊이가 있는 미소였죠. 그리고 대화 중에 자주 재훈이의 의견을 물어보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달랐습니다. 정미 씨는 모든 결정에서 저희 의견을 물어보았어요.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늘 먼저 여쭤보았죠. 결혼식도 양가 부모님과 가까운 친지들만 모시고 소박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정미 씨는 제게 조용히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이제부터 제가 어머님의 딸이 되어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따로 나가서 살려고 했습니다. 새 신혼부부가 편하게 살아야 할 텐데 제가 있으면 불편할 것 같아서였죠. 하지만 정미 씨가 제 손을 잡고 만류했습니다. 어머님, 저희와 함께 사세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요. 그 진심 어린 말이었지만 그래도 신혼부부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내려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미 씨 아니 며느리의 끈질긴 설득에 저는 마음을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며느리의 진면목을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재훈이 도시락을 싸는 저를 도와주고 주말이면 같이 장을 보러 가자고 했죠. 제가 피곤해 보이면 어깨도 주물러주고 엄마 오늘은 저랑 데이트해요. 라며 같이 이곳저곳 놀러 다니기도 했어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죽은 남편의 기일을 잊지 않고 챙겨준 것이었어요. 재훈이의 아버지 사진 앞에 꽃을 두고 절을 하면서 아버님, 제가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하고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야 진정한 가족을 이루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집의 저녁 식탁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합니다. 재훈이는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며느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맞장구를 쳐주죠.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었지만 결국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더군요. 이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행복이 지금 저희 가정에 찾아왔다는 것을요. 정다운 사랑방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한 번의 배신으로 무너질 수 있었던 모자가 서로를 의지하며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아픔이 새로운 행복의 시작이 되기도 하네요. 여러분의 응원과 위로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